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왠지 모르게 좀 금요일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증시의 겨울,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의 겨울이 겹치면서 조금은 몸이 움츠려들고요, 피로함이 좀 몰려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영국 사람들은요, 추위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좀 활력 있게 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2월 16일 금요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2.25%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2.49, 나스닥은 무려 3.23%나 단숨에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좋지가 않았겠죠. 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먼슬리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11월 달 부킹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서 15.76%나 하강을 했습니다. TQQQ 9.91% 떨어졌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9.35, 더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8.17, 오픈도 마이너스 7.89, 로크 마이너스 7.76, 아이온큐 마이너스 7.57, 스퀘어 마이너스 7.52,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6.77, 펠로톤도 6.58% 하락했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넷플릭스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8.63%나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4.69,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4.47, 구글 마이너스 4.31, 엔비디아 마이너스 4.09, 아마존 마이너스 3.4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19%,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요, 최근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제는 0.55% 정도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엊그제 FOMC 미팅의 결과였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연준의 의장이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점도표를 봤을 때도요, 기존에 4.6%의 터미널 레이시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5.1%까지 급등해 버렸죠.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서서히 좀 올라가는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다 어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는 유럽 쪽에서 들려왔는데요, ECB가 등장합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의 약자고요,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어제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가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원래는 1.5%에 머물러 있었던 기준금리를 2%까지 미국과 마찬가지로 0.5%포인트 상승시켰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도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을 했거든요. 따라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서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유럽 쪽에서 들러온 악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악재가 들려왔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발란시트를 줄이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긴축을 3월부터 시작하는데 무려 매달 150억 유로 정도를 줄여나가겠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나와 있던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번 양적 긴축은 3월에 시작해서 아마도 2분기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 3개월에 걸쳐서 매달 150억 유로를 줄여나가겠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보시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나옵니다. 영란은행인데요. 영란은행도 역시 기준금리를 상승시켜서 3.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영란은행에서도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는 목요일이었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기대하지도 않게 이러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만 건이나 줄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니셜
암리스 클레임이 매주 업데이트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죠. 자, 그런데 2만 건이 지난주에 비해서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23만 1000건이었는데 이번 주를 보니까 21만 1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시장의 전망치는 23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 고용 시장이 훨씬 더 뜨겁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FOMC 미팅이 마무리된 후에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너무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연준 의장의 말이 이번에 수치로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악재가 더 있는데요. 어제는 11월 달 미국의 리테일 산업의 매출 현황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11월 리테일 세일즈 매출 현황을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서 0.6%가 줄어들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2% 감소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한 3배 정도 더 떨어졌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플러스 1.3%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코어 리테일 세일즈가 나오는데요. 코어가 붙는다는 것은 변동성이 커다란 품목을 제외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빌딩 자재라든지 개솔린 이런 부분을 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도 마이너스 0.2가 나오게 되고요. 컨센서스는 플러스 0.2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리테일 쪽에 현황이 정말 좋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메시지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경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디로 가게 될지 웰스파고의 전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가 어제 2023년에 대한 미국 증시 전망을 업데이트 해줬는데요. 자, 목요일 날 발표하기를 2023년 타겟 주가는 S&P 기준으로 4,200을 찍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이 3,900이잖아요. 따라서 7%에서 8% 정도 현재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3,40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23년은 back and forth 이어가 될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극심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면서 그 얘기는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는 공포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2023년을 마무리할 거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걱정됐던 부분이 리세션인데 리세션에 빠져들기보다는 잠시 경기가 둔화되는데 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면 금리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좋은 호재가 내년 말 정도 되면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이 웰스파고의 주장입니다. 자, 다음은 오래간만에 ETF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미중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던 반도체의 대표적인 ETF SOXX가 있는데요. 어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4.23%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요. iShares Semiconductor ETF 즉 SOXX가 배당금을 준다라는 소식이 전달됐거든요. iShares Semiconductor ETF가 이번에 선언하기를 1.062 한 주당 1달러 정도의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요 1.16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ETF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겠죠. 자, iShares Semiconductor의 배당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XX의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디비던드가 있잖아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SOXX의 디비던드 그레이드는 A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배당률을 보시면 1.20% 지난 12개월 동안 지급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평균적인 ETF의 배당률이 2.15이기 때문에 D를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 배당이 무려 32.4%나 올라갔고요. 3년 평균 매년 12% 배당을 올려줬습니다. 5년 평균은 더 좋죠. 23.37%, 10년 평균도 21%나 배당이 성장한 ETF가 바로 SOXX입니다. 자, 그러면 SOXX랑 견줄
이룰 만한 ETF 하나가 더 있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P열주로 가야 되는데요. 자, P열주를 클릭하시면 SOXX랑 비슷한 성격의 여러 가지 ETF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SMH가 있죠. 자, SMH를 클릭하시면 배당에서 어떠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받고 있는데요. 배당률이 일단 0.73%에 불과하고요.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4.7%, 3년 평균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22%라는 건강한 배당의 성장을 보여준 것이 바로 SMH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SMH보다는 SOXX가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홀딩을 좀 보시면 일단 SMH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모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현재 11.09%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TF가 바로 SMH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엔비디아 9.52, 그리고 세 번째가 네덜란드 기업인 ASML이 5.87%를 가져가고 있죠. 자, 그 밖에도 브로드컴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KLA, 램 리서치, 퀄컴 이런 종목들이요. 탑 10을 구성하고 있고 현재 탑 10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MH 말고요. SOXX도 봐야겠죠. SOXX와 SMH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요. SOXX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탑 홀딩지를 보면 ASML이나 TSMC가 빠져 있겠죠. 자, 넘버 원 홀딩은 브로드컴이고요. 8.58%의 투자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41, 엔비디아가 세 번째로 7.77이고요. 네 번째는 퀄컴 5.48, 그 밖에도 AMD,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마지막 10위에 온 세미컨덕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러한 10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투자 자금의 57%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글로벌한 반도체 기업에 고루고루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SMH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반도체 중에서도 미국 기업 그리고 배당이 좋은 그러한 ETF를 찾으시는 분들은 SOXX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에서 2023년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했던 반도체 종목을 교체했다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모간 스탠리가 강추하는 최고의 반도체 종목은 어떤 기업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 주인공은 AMD입니다. AMD가 어제 주가가 3% 이상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한꺼번에 무너진 이유는요. 두 가지의 악재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연준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고요. 자, 두 번째로 어제 발표된 11월 달에 리테일 매출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다는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반도체 섹터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 와중에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조셉 무어가 얘기하기를 AMD가 램 리서치를 교체한다. 자, 이게가 뭐냐면요. 2023년 가장 좋아 보이는 반도체 주식이 원래 램 리서치였거든요. 자, 그런데 램 리서치는 지난 2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AMD가 지금 볼 때는 가장 좋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 현재 투자하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은 AMD다라고 모간 스탠리가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AMD는 지금까지도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AM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 중에서 특히 서버 쪽, 서버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들의 리더십 역할이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인텔이 독식하던 데이터 센터의 시장을 AMD가 조금씩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AMD의 리더십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시장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는데 주가의 흐름은 가장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종목이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의 기사에서 모간 스탠리가 강추하고 있는 탑픽으로 선정한 AMD의 레이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시킹알파 들어오셔서 AMD 페이지에서 레이팅을 클릭하시면 세 가지의 레이팅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퀀트 레이팅은 이제 수치적 분석,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팩터 그레이드를 보시면 자, 현재 밸류에이션은 C+, 성장률은 A-, 수익성은 A, 그리고 모멘텀이 C-, 마지막으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D-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직까지는요 3.05를 획득하면서 보유 의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총 35명이나 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AMD를 평가해 줬는데요. 35명 중에 7명은 강력 매수, 16명은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12명은 보유입니다. 반면 35명 중에 단 한 명도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주는 점수인데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총 42명이나 AMD를 커버했는데요. 그 중에서 42명 중에 24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강력 매수를 주고 있고요. 매수는 7명, 보유는 11명입니다. 자, 반면 42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 중에 지금 AMD를 매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요. 현재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던 것처럼 42명이나 되는 많은 애널리스트가 AMD를 평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사람은 $200를 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60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을 살펴보면 89.43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34%라는 멋진 주식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드디어 테슬라의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이제 100% 이상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줍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모기지를 1억 원 넘게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이렇게 좋은 매수 기회가 왔는데도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주가에서 머물러 준다면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꾸준히 좀 주식을 늘릴 계획에 있는데요. 자,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많이 담았다라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자, 캐시우드는 CEO이자 CIO다.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죠. 자, 이분이 지금 7만 주가 넘는 테슬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테슬라의 주가는 수요일 날 156.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0년 11월 17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년 만에 최고로 낮은 주가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줍줍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ARKK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9%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ARKK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세 번째로 포지션이 큰 종목이 테슬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전체 자금의 9.21%는 줌에 들어가 있고요. 7.51%가 테슬라, 세 번째가 이그젝 사이언시스 7.5%고요. 네 번째는 로쿠 6.6%, 다섯 번째 블록 6.04, 여섯 번째 UiPath 5.25, 일곱 번째가 소피파입니다. 4.71, 여덟 번째 텔라닥 4.64, 크리스퍼 아홉 번째죠. 4.04, 마지막 열 번째로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빔 테라피틱스 4.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ETF인 ARKK는 아직까지도 7% 넘는 투자 자금을 테슬라에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ETF도 만만치 않습니다. ARKQ를 보면요 8.56%가 지금 테슬라에 투자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RKQ는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 ETF의 약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RKW도 나오는데요. ARKW는요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의 티커 이름입니다. 자, ARKW 같은 경우는 전체 보유 종목 중에서 네 번째로 투자 비중이 높다. 그러면서 투자 자금의 6.4%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 아주 오래간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웨드부시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커버를 시작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자, 이번에 인베스트먼트 펌 투자 기관인 웨드부시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준 레이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타즈 코우잘기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브로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브로드 포트폴리오는요 가지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다. 원래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벤더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엔드포인트가 뭐냐면요, 사용자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폰이라든지 노트북, 컴퓨터, 아니면 데이터 센터 역시도 엔드포인트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엔드포인트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탈피해서요,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쪽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잠재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2만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자, 그런데 다른 대규모의 시큐리티 기업을 보면요, 훨씬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잠재력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잠재력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고객이 확보되면 두세 가지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5가지, 6가지, 뭐 때로는 10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셀, 크로스셀링, 교차 세일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고객사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확보된 고객은요, 한두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6개, 7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장점을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프리캐시플로우입니다. 자, 성장주들은 보통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일 경우가 많은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현재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이 무려 28%에서 30%나 됩니다. 따라서 다른 성장 기업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는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5.76%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로블록스는 아주 친절하게도 매달 그들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현황을 우리랑 공유를 해주는데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로블록스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리액션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1월 달에 비즈니스 업데이트가 발표됐는데 너무나 좋지 않은 숫자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발표해 주기를 일단 부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킹이 사실 가장 중요한 수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부킹입니다. 자, 부킹이요, 지금 222밀리언에서 225밀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5%에서 7% 정도 성장하는 데 그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성장 주식인 로블록스의 성장이 5%에서 7%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는 에브리지 부킹 퍼 데일리 유저는 뭐냐면 한 명당 얼마나 많은 부킹을 만들어냈는가. 자, 그런데 이 수치는 무려 7%에서 9%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로블록스에 대한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 매일매일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5,6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조금은 꺾이는 추세를 보이면서 로블록스가 주가가 15% 이상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추천되고 있는 10개의 주식은요,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프리즈의 투자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 지로 코비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내년까지는요, 중국에서 계속 이러한 지로 코비드 정책을 완화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많은 급등을 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중국의 리더들이 어떠한 타겟을 갖고 있냐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5%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중국 쪽의 경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중국 쪽의 노출도가 높은 미국 종목들이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제프리즈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제프리즈가 중국 쪽의 노출이 높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10개를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중국 쪽의 의존도가 67.9%나 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퀄컴이죠. 퀄컴 67.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윈
리조트는 40.1%, 테슬라도 등장합니다. 25.7%,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중국의 의존도가 22%고요. 자, 스케쳐즈는 19.9%, 타페스트리는 19%, 애플 역시도 18.7%의 매출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사실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넘쳐나죠. 따라서 앞으로 내년까지 중국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활성화된다면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프리즈의 의견이었습니다. 12월 1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요, 오미주의 영국 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다가오는 주말 여러분들 기분 좋게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